19페이지에 보면 각설하고 자신만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얘기. 네, 자신의 철학이 없는 분들이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철학이 있는 분이 세상에 몇 명 되느냐? 몇 명 되지 않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철학가 교수들이 뭐 뭔 철학을 갖고 있느냐라기보다도 철학의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철학과 교수들이죠. 예, 절대 뭐 그분들이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죠.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걸 제가 새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궁전은 물론 감옥에서도 적용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환희에 찬 궁전이라는 얘기는 아마 환희에 찬 상황에서도 이 철학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이 통제되어 있는 감옥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철학은 적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23페이지에 보면 스타 철학의 원칙들이라는 게 있죠. 이게 모든 경전에서 말했던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 유교에서 말하는 이니에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십진법이란다.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열 가지, 12가지의 행동 원칙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은 결국은 하나씩 보면 네 가지인데 뒤에 바로 한 번씩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철학은 좋은 삶을 사는 기술이다. 네. 이건 뭐 너무나 확실한 명제죠. 뭐 철학이라는 게 뭐 니체고 뭐 니켈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의 결이 어떤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그 근거 기준이 되는 거. 그 철학의 근거 기준에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다라는 세계 4대 성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2500년 전에. 예수님, 석가모니, 네, 소크라테스, 네, 공자, 이런 정도의 네 분이 벌써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우리가 해석도 못하고 있어요. 2500년이 지난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근데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아주 문외한이지만 느끼는 거는 그냥 성경책이고 스토아 철학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얘기. 삶을 사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아까 말했던 자신이 어떤 판단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시류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사는 거죠. 에픽틱토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면서 좋은 삶을 사는 기술이다. 네. 스토아주의의 인류의 근본 질문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 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5천년 인류 역사 인구가 태어난 게 5천년, 6천년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라는 이 질문의 답을 평생 답도 못 내고 우리는 보통 죽죠, 보통은. 근데 그래도 계속 찾으려고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라는 이게 행복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실제 그리스로는 선한 영혼이랍니다. 이게 뭐 똑같은 거죠. 뭐 기독교적인 어떤 성경 사상이랑 똑같은 거죠. 영혼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덕과 평온이 있어야 하는데 미덕을 아레테라고 하고 평온을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이 미덕이 우리가 말하는 이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지혜, 용기, 정의, 절제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 육에서 말하는 이니에지라는 거죠. 거의 같아요. 단어만 조금씩 다르지. 그래서 이 아레테를 우리가 우리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온, 아레테와 아타락시아가 만나야 선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지혜, 용기, 정의, 절제를 실현하면서 평온해져야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선정을 말하는 것 같고요. 선불교에서는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죠. 제가 볼 때 기독교에서는 기도예요. 기도 같은 거. 눈 감고 누구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아타락시아라는 평온의, 이 미덕과 평온이 만나야 선한 영혼이 탄생한다는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 다 모든 종교들이. 26페이지 네 가지 미덕이 있죠. 지혜, 용기, 정의, 절제. 네. 세네카가 이런 얘기하죠. 뭐 제가
책에서도 자주 언급하고 이번에 제가 투고했을 때도 이 말을 언급을 했던 얘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쁨이 부족하지 않은데 이는 기쁨이 그의 미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이 문장에서 아 내가 지혜롭지 못한 게 아 내가 기쁨이 부족한 게 지혜가 없었구나라는 거를 직격탄을 세네카가 날렸기 때문에 아 내가 불만족스러웠던 게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라는 걸 뭐 너무나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네카가 또 재미난 인물이에요. 이게 이 친구라고 하면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님하고 같은 해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예. 8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경력이 그 북부 네오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저술 활동으로 세상을 간파하는 얘기를 했지만 또 네오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폭군을. 하여튼 재미난 사람이죠. 근데 너무나 통찰력이 있는 분이죠. 26페이지에 이런 얘기 나오죠. 미덕은 스토아 학파의 주된 관심이다. 아까 정의절제 아유, 이게 입에 안 붙네요. 지혜, 용기, 정의, 절제가 미덕인데 스토아과의 주된 관심사고요. 모든 경전들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스토아파는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에우다이모니아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미덕을 아데테라는 용어로 사용했고 이는 탁월함 또는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행동들을 뜻한다. 네. 지혜, 용기, 정의, 절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네. 탁월함 잠재력에 도달한다라는 여기 아타락시아가 만났을 때 에우다이모니아가 형성이 된다. 라는 얘기. 네, 27페이지에 인간의 본성과 동물들의 본성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네, 비슷한 인지 능력은 있죠. 인간 동물들도 개들도. 그런데 되게 아마추어죠. 얘네들은. 인간에 비해서 차원이 저차원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차이는 추론 능력과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거. 네. 인지 능력은 있는데 인간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회적 관계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에서 동물과 달라지는 거죠. 네. 우리는 사회화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 않죠. 그게 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때리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나 미덕을 따라 생활한다는 말의 의미는 항상 이성과 도덕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회적 책임도 깨닫는 거다. 네. 우리 본성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본성은 두 가지가 있죠. 에고적인 본성과 참 진화라는 본성이 있죠. 이게 두 개가 양립하는 거죠. 에고적인 본성이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죠. 탐욕과 어리석음과 화남이 우리의 그 우리의 그 불행을 자초하는 건데 그거에 또 반대로 이런 선함이 또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이런 본성들. 그게 기독교에서는 영혼, 영혼,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는데 혼이라고 하죠, 보통. 아름다운 본성. 28페이지에 모든 사회가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적 특징이 있다. 뭐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000 몇백 년 전의 부모들이나 지금의 부모들은 자녀가 비합리적이거나 비겁한 것도 잔인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 이게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전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비합리적인 거 싫어하고 비겁한 것도 싫어하고 잔인한 것도 싫어하고 충동적인 것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교육으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아까 말했던 이성 안에 잠재돼 있다라는 거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미덕이 나타난다. 예전에는 공정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오늘날에는 통탄할 만한 일로 보인다. 네. 그러나 정의의 개념은 여전히 있고 이는 우리 유전자에 들어있다. 네, 이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정말 뭐 관행이고 공정했던 게 요즘에는 통탄할 만한 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예전 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투표권은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그런 나라는 없잖아요. 투표권도 있고. 예전엔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여자들이 결혼하면 일 안 하는 게 되게 관행처럼 느껴졌지만 요즘 또 일하는 게 너무나 또 관행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렇게 사회에 따라 조금씩은 변하지만 그렇지만 정의의 개념은 여전히 우리 몸속에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정의의 개념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내가 싫은 거 옆에 시키지 않는 거라는. 내가 당하기 싫은 거 옆에서 옆 사람한테 시키지 않는 그게 정의의 개념이죠. 우리 유전자 안에 있다는 거. 이게 뭐 도덕 시간에 배워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29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 있죠. 스토아파는 미덕을 따라 행동하는 일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걸 운동이나 군사훈련과 비교했다. 그래서 우리는 미덕을 따라 행동하기를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네. 당연히 어렵지만 우리는 운동이나 군사훈련처럼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아레테를. 지혜, 정의, 절제, 용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훈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혜, 용기, 정의, 절제는 뭐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한다라는, 어, 지혜부터 잠깐하게 보겠습니다. 29페이지의 지혜. 예, 우리가 듣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네. 그렇죠. 듣는 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의견이고 그 사람의 보는 것 모든 건 진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시선이죠. 관점이죠. 29페이지에 네, 지혜의 미덕은 한마디로 현실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다. 네, 이게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죠. 네,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네,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명확성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스토아파는 만사가 첫눈에 보이는 것과 같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깊숙한 곳까지 살펴보라고 독려한다. 그렇죠. 뭐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쳐다봤는데 이렇게 봤는데 두 번, 세 번 보니까 다른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많은 걸 판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판단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보통 뭐 현자들이 말을 많이 하죠. 세네카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30페이지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뭐 이거 너무 뭐 모든 자기계발서에서 너를 알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도마복음 67장도 생각이 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자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누가복음 9장 25장에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 다 얻었는데 자기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서 자기를 잃는다는 건 얘기는 자신의 육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이나 이런 걸 잃었을 때 뭔가 큰 성취를 위해 비양심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게 뭔가 잃는 거라는 거죠. 네, 그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네카나 이, 그 경전이나 이런 쪽에서. 30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다. 스토아 학파에서 가장 핵심은 이거죠.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걸 구별하는 것.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건 통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수용하라고, 아모르파티하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욕하라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토아학파 핵심이 이거예요. 통제하는 것과 통제 불가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이거 구별 못하죠. 통제 불가능할 것을 할 것을 통제 가능할 것처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네, 평생에도 안 되는 것들이. 개인적인 의견이 이런 것들이 있죠. 선악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건 제 의견이에요. 모든 건 선이라는 거예요. 이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는 모든 건 선인데, 그러나 선이 과하거나 부족하면 악이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거는 선이에요, 분명히. 너가 이런 잘못해서 지적하는 건 선인데, but, 그러나 지적하지 않으면 악이죠. 잘못이 한 걸 보는데 내가 편하려고 넘어가는 거, 그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을 하는데 욕을 하면서, 오버하면서 지적을 하면 그것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미묘함이 있다라는, 선과 악을 뚝 구분할 수 없다라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30페이지의 정의. 네. 나는 사회를 위해 뭔가를 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내 이익을 위해 한 것이다. 라고 아우렐리우스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네, 세네카 이 양반도 참 멋진 양반이죠. 말하는 게 정말 보통 분은 아니시죠. 네, 뭐 예수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현생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더 많죠, 보통. 31페이지에 스토아파의 오해. 네, 스토아파의 아마 오해는 대부분은 냉혈한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뭐 공부 잘 안 했을 때 스토아 이러면 약간 냉철함 이런 느낌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깊이 통감했고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황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자기 백성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 미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고 책에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저자의 오류예요. 자기 백성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미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잖아요. 내가 국민들께 존경을 얻기 위해서 나는 미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미덕은 그 자체로 지키는 게 그 행위에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 뭘 얻기 위한 수단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저자가 약간 오류한 것 같아요. 31페이지에 또 행동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그것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네. 사회에 미칠 영향을 좀 고려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고려 잘 못하죠. 근데 아우렐리우스 얘기 벌집에 도움이 안 되면 벌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가 각각 개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은 뭐 논쟁은 있을 수 있죠.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 개발을 하는데 그 안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이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분한테 꼭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얘기인데 여하튼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2페이지에 보면 최고의 복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다라고 아렐리스가 이야기하죠. 뭐 이 얘기는 뭐 많이 이야기하죠. 특히 뭐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는 그냥 엄청나게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복수인 것, 아니 뭐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살짝 저는 퀘스천이 있죠. 상대가 불의한 목적으로 나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라는 거죠. 비슷하게 행동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순간에 악과 맞서는 방법이지. 당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사회에 좋을까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32페이지에 용기 또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용기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을 넘기거나 역경에 맞설 때 생긴다는 에피텍토스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어려움에 맞설 때 용기는 생기는 거고, 세네카도 또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사람을 존경하라. 아, 세네카 이 양반도 보통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쓰이는 얘기잖아요.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사람을 존경하라 이런 얘기. 스토아파에서 용기란 미덕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면 이는 결과와 무관하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거다. 핵심은 용기는 두려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걸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많은 자기 개발서나 우리나라 책에서 보면. 뭔가 행동하는 것만이 용기라고 하는데 올바른 일을 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바로 잘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33페이지에 예, 용기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걸 의미하지도 않는다. 네, 뭐 객기 부린다고 하죠, 우리가. 네. 세네카도 이런 얘기하죠. 지혜롭지 않은 용기는 비급함의 다른 이름이다. 네. 뭐 너무 세네카 얘기는 참. 네. 용기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거고, 네. 안 그럼 비겁함이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꿈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거나 가정된 거죠. 우리가 되게 두려움은 보통은 우리가 엄청 상상을 부풀려 버리죠. 우리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 현실로 맞닥뜨릴 때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확률이 많죠, 보통. 네, 훈련, 절제, 34번째, 미덕 아래태는, 네. 인간의 경향은 훈련으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확고하지 않다. 세네카. 네. 뭐 저도 글 쓸 때 이 문장도 참 많이 일용을 한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운 문장 같지만 이거잖아요. 훈련하면 다 돼. 이 얘기를 이렇게 멋진 말로 이렇게 꼬아놨죠, 저자가.
훈련하면 다 돼. 그 얘기예요, 보통은. 근데 훈련으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경향은 확고하지 않다는 거, 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네, 그래서 이게 글의 힘인 거죠. 제가 글 쓰면 이러겠죠. 야, 훈련하면 다 돼. 근데 그런 글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 써야 먹힌다는 거예요. 34페이지. 네, 자유를 구하려면 훈련해야 한다.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 네, 이것도 많이 봤던 문장들이죠. 네,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건, 네, 또 34페이지에, 네, 다 좋은 내용이네요. 우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언젠가는 꼭 다가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더 나은 몸과 삶을 구하려고 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가득하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분명히 다 관두고 싶을 거다. 훈련은 바로 이때 도움이 된다. 그렇죠. 뭐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서 뭐 자살하시는 분도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고 다 관두고 싶은 순간들이 뭐 매번 생기잖아요. 예, 그때 이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34페이지에 계속 예, 두려움에 그래서 직면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런 현자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기 이해와 탄력성 그리고 욕구 불만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력, 문제 해결력 등과 같은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 하나의 방법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직면하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해 탄력성, 인내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게 두려움을 직면할 때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우린 보통 다 피하죠. 네.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났는데 뭐 오늘은 독서 토론이라기보다도 그거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 건 어떤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생각이 나는데, 여하튼 34페이지에 옳은 일을 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훈련은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 이 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장애물 극복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세네카 34페이지에 계속, 네,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은 그걸 한 것 자체이다. 아까 말했던, 네. 뭔가 목적을, 수단을 위한 좋은 행동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라라고 이야기. 꼭 좋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최고의 좋은 행동은 그냥 그거 자체를 하는 것이 좋은 행동이라는. 그 보상이 뿌듯함이 보상? 뭐 제가 이렇게 퀘스천을 뒀는데요. 네, 전제 조건이 있죠. 좋은 행동을 할 때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했다면 그것은 좋은 행동 자체가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 그래서 그냥 그거 자체로. 네. 35페이지에 아, 이게 좀 길어지네. 너무 좋은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다 읽고 있네요. 네,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공정하게 대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행동하고 장애물과 유혹을 극복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삶을 잘 헤쳐나갈 거다. 그러니까 지혜, 정의, 용기 훈련을 하면 다 잘 헤쳐나갈 거라는. 지식이라기보다 지혜 얻기 노력하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두려움에 용기 있게 행동하고 장애물이나 유혹을 극복하면 아까 말했던 네 개의 아래태를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삶을 잘 헤쳐나간다는. 세네카 또 이런 미덕의 혜택을 얻으려고 그걸 기르지 말라. 미덕에 따라 행동하면 많은 혜택이 보장되지만 그것이 미덕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다. 그것들은 미덕의 원인이나 결과가 아닌 부산물이라. 네. 뭔가 우리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금전적인 뭐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 이건 부산물이라는 거지. 그게 수단이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습관에 집중하고 먼 미래의 결과 같은 건 덜 생각,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 덜 생각하고 즉시 해야 할 행동에 더 많이 생각하라. 네. 보통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결과보다는 지금 내가 과정에서, 습관에서 내가 제대로 옮기고 있나? 라는 거에 더 집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행은 그 자체로 보상이다. 옳은 일을 하고서 그것에 만족함으로써 당신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선행, 옳은 일이라는 게 그거 자체로 만족하는데 만족함으로써 내 행동이 개선된다는 거죠. 더 나은 선한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선한 행동을 했을 때.
네, 아유, 좀 길게 했네요. 뭐, 일단은 오늘은 좀 길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소장님, 뭐, 36페이지까지 읽을 때 뭐 혹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뭐 좀 좋았던 문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맨 처음에 이 책 사서 읽을 때는 쭉 읽고 넘어가면서 좀 낯선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줄고 가면서 좀 읽다가 좀 넘어가지고 넘어가 어제 다시 이렇게 해서 원래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세네카가 한 말이 그 뒤쪽에도 다시 가면 있던데 삶의 질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상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일은 그, 어, 그 삶에서 어려움을 조금 약한 자들을 돕는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개입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삶의 질이란 단어는 익숙하게 잘 들어오는 단어였어요. 그러다가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삶의 질과 생각의 질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정강민 작가님 만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생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책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 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고 어떻게 저렇게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깊이 있는 그 말씀을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실까? 저는 감동을 받고 지난주 수요일 설교 시간에 눈물이 나왔어요. 어쩌면 저렇게 정강민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이 있는 사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어, 설교 시간에 저절로 눈물이 나고 그런데 다른 분은 졸려서 피곤해서 난 아무것도 못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럴 수 있지.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들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 여기 삶의 질은 사기 질이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정강민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생각의 질을 좀 높여라.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읽을 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들어와서 아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정강민 작가님께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 노트 쓰시는 거 그걸 뭐라 그러셨죠? 베껴서 쓰는 거? 네, 필사하고 그 뭐 의견 달고 문장을 하는 보고 내 마음에 드는 문장을 보고 또 밑에 생각을 쓰시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쓰시는 거 꾸준하게 하시는 거 보면서 처음에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저를 칭찬하실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고 저의 게으름 아직 습관화되지 않고 그래서 정강민 작가님 만나서 지금 이만큼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척 이제 발을 디뎠다. 발을 한 발짝 넣었다. 이제 이런 생각에 행복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소장님은 뭐 제가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되게, 그리고 또 네, 네, 다른 네. 말씀하세요. 제가 오히려 저는 작가님께 굉장히 감동을 받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느낄 거예요. 작가님께서 꾸준하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태도, 생각에 네, 그런 거 볼 때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면서 제가 그렇다면 철학이라는 우리 단어, 철학은 어려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주변에서 철학을 전공했다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철학과 연결해서 또 요한복음을 얘기해 주실 때 그때 할 때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철학이
결국은 우리를 생각을 깊게 하는 것이 철학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읽어도 그냥 읽기만 했구나. 그 속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가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잘 안 되었던 것 같은 여태 그 생각의 질이 너무 얕았다 이런 생각하면서 작가님 만난 것이 참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습관이 집중하고 작가님의 습관 담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말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 네, 하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어, 앞쪽으로 가야 되구나. 그래요. 아까 지혜는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구별하는 태도 이 부분에서 어, 술을 절제하고 금주하는 분들 그런 모임에 제가 가봤거든요. 알코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가봤더니 이런 기도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제가 저번에 어디 또 찾아서도 메모했는데 이게 기도문이 있어서 맨날 그것만 먼저 읽고 하고 끝낼 때도 읽고 끝나고 이랬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구별하는 이것이 지혜다. 또 이렇게 또 이런 지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짐승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신 부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는 거를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네, 비교 당하는 거는 싫어하는데 짐승보다 못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저도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비교 당하는 건 싫어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의 차이점이 있는데도 인간이 고상하다고 하면서 그 우리가 동물의 수준을 더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네 가지 미덕, 지혜, 용기, 정의, 절제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미덕이 아름다울 미자이겠지만 미덕이 뭘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일. 그래서 이런 미덕을 우리가 잘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어디냐면요. 32쪽인데요. 최고의 복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이제 작가님께서는 음, 이제 이분하고 생각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32쪽. 네, 최고의 복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 그죠? 상대방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것처럼 상대방이 공격하면 바로 공격하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버리기도 하고 저희 가정폭력 상처에서 그런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부들 간에 그래서 똑같이 공격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돼버릴 때 있고 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어버릴 때가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근데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네, 이런, 네, 말로 뭔가 그 지금 가족 부부간의 어떤 이야기에서 공격하고 바로 공격하고 뭐 그런 의미, 그런 가정을 상정한 건 아니고, 지나가는데 어떤 불의한 사람이 나를, 어, 또 뭐,
돌로 나를 막 공격한다. 그럴 때는 우리 그 공격을 받아쳐야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두고 제가 했던 얘기. 그걸 믿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 복수가 상황에 아닐 따라 음, 텐데 그때는 더 그 사람보다 더 과격하게 공격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걸 제압해야만이 그 악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제압하는 거지. 내가 그 돌에 맞아서 상처가 일단은 머리가 깨졌는데 그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는 그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상정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예, 각각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네, 소장님 말씀 네, 그것도 맞다. 지금 들으니까 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다. 가끔은 왜 그런 사람들한테 약한 척하고 참아주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더 짓누르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래,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러면 네, 오늘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다음 주에는 더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번에는 지금 괜찮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네, 소장님이 썼던 글이나 네, 소장님이 썼던 글을 한번 읽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리는 시간도 필요할 거니까 네, 한번 네, 네, 제가 작가님 네, 요 글을 숙제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책을 몇 권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읽지는 않고 한 50페이지씩 뭐 20페이지씩 이렇게 읽으 아유, 내가 이렇게 글 써서는 안 되는데 더 많이 읽고 더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글을 하나도 못 쓸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글 쓰는 건 이거 아닌데 너무 나 초보자구나. 그래도 연습에 들어왔다는 것도 이미 시작을 한 거니까 감사하긴 한데, 어유, 글쓰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번 한번 읽어 보시죠. 네, 낭독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출력해 갖고 왔습니다. 네. 뭐 그 괜찮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저도 조금만 써야지, 한 페이지만 써야지. 네. 어, 제목, 사람은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시편 90편 1절. 계절의 여왕 5월, 이렇게 좋은 날씨에 동기간 반가운 만남이 이루어진 것도 부모님 덕이다.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2년 만에 시골에 내려갔다. 99세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3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전동 침대는 없어지고 안방으로 가 있던 원래 사용하시던 침대가 제자리에 다시 와 있었다.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화장대는 안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많은 짐들을 정리하니 깔끔하였다. 그 많던 거실 창가에 화분은 하나도 없었다. 거의 빈 집으로 비어 있다.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버리고 나니 깨끗하다. 부모님의 사랑한 마음속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남아 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사람이 아침에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고 하였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였으며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 모세의 유일한 시인 시편 90편에는 삶을 되돌아보는 그의 인생관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의 삶이 어찌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아찔한 지경이라는 고백, 우리의 삶이 깨고 나면 소멸되는 꿈과 같다는 그의 말이 실감난다고 켄 가이어는 말한다. 어머니가 이른이 되셨을 때 하시던 말씀이 기억난다.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벌써 70이라는 내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다며 웃으셨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할머니께서 어릴 때 배우고 싶던 피아노가 배우고 싶다고도 하셨다. 또한 컴퓨터도 배우고 싶다는 의욕을 보이셨다. 증손주들이 시골에 내려올 때면 물으셨다. 너는
너는 몇 학년이냐? 나는 술 드시는 아버지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가 못 다녔어. 하며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다. 지금이라도 다리가 아프지 않다면 학교에 다니시겠다고 하셨고 졸업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칠형제 중 다섯째 며느리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며 효도를 다하셨다. 육남매를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하셨다. 1919년 3.1 운동 이후 100년을 매일 새벽 예배로 시작하여 저녁 예배로 하루를 마감하는 신앙의 전통 속에서 부모님은 모범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오셨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된다.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셨던 부모님의 가르침과 사랑만 가슴에 남아있다. 우리도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야겠다. 형편대로 해라고 하시며 늘 자녀들 입장에서 편하게 하도록 배려하셨던 따뜻한 분들이다. 명절이며 40명이 넘는 직계 가족들이 거의 다 모였다. 친정보다 시댁이 더 편하다며 4명의 며느리들은 명절마다 친정은 가지 않고 시댁에서만 보내다가 올라오곤 하였다. 기차 타고 밤중에 시골 집에 도착하니 큰 시누이와 시매부님이 전날부터 와 계셨다. 시어머님처럼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이웃집 상추도 얻어서 한 상을 차려 놓으셨다. 자랑못해 님이라며 넓적한 소고기 한 판을 구워주셨다. 밥만 구워도 된다고 했지만 남면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된다고 했다. 가죽나물도 연두색으로 데쳐 놓으셨다. 시원한 오이 물김치도 쇠고기국도 있다. 늦은 밤 오느라 얼마나 배고팠느냐며 환한 웃음으로 한대했다. 오랜만에 만나 정담을 나누던 시 매부님은 우리 편 한 명 또 온다며 반기셨다. 뵙지 못한 지 2년 동안 더 건강하게 보이셨다.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는데 초기에 발견하여 약을 먹고 나니 손떨림도 많이 좋아졌다며 병을 자랑하셨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여자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다. 여자 말을 잘 듣자는 말이 한 유행어처럼 떠다녔다. 병원 치료 안 간다고 고집하였지만 큰 신우님이 병원 예약하고 함께 가서 입원시켰다고 한다. 정밀 검사 후 약을 복용하며 중증 질환으로 분류되니 약값도 10%만 내면 된다고 했다. 6개월에 28만 원 정도인데 10%만 낸다며 국가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빼놓지 않았다.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 약을 복용하거나 수술을 하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 이번 봄에만 해도 주변 사람들 중에서 중한 병에 걸렸다가도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 더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여러 명 보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잘 지켜나가야 하며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자주 걷거나 달려라. 웃음은 나의 건강 주치. 일부러라도 웃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내 몸의 작은 병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다음날 오전이 되자 둘째 형님들, 셋째 형님들, 막내 시누이들 모두 오셨다. 시숙님은 오랜만이라며 따뜻한 손으로 악수를 하셨다. 담소를 나누다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다. 평소에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불렀다. 아버지 어머니를 주도하는 기도문으로 신앙의 토양이셨던 사랑의 토양이셨던 아버지 어머니를 기도문으로 목소리 맞춰 낭독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비옥하고 기름진 토양과 같았다. 우리는 그 토양 속에서 사랑의 자양분을 마음껏 섭취하며 자라는 행복한 나무와 화초였다. 부모님의 끝이 없는 크고 높으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한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헤어질 때도 모두가 서로 악수를 하고 포옹하며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라는 덕담을 나눴다.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최선의 삶을 사시다가 아름답게 천국 가셨던 부모님에 대해
누구도 슬픔의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의 마음보다 더 평화로운 은신처는 없다. 부모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주셨다. 부모님의 내리사랑은 동기간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가기에 이번 부모님 덕에 동기간 만남은 더욱 반갑고 마음의 평화로운 은신처가 되었다. 우리의 거처와 피난처 대신 부모님 사랑 안에 잠시 머물다가 오면서 인생이 짧은 것을 기억하였다. 사람이 아침에 싱싱하게 피었다가도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음을 생각하게 했다. 다 읽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본인의 글인데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주제가 명확하지 않다. 너무 길다. 이런 거요. 아니, 연습. 네. 너무 뭐 길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읽으시면서도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제 네. 글을 읽다 보면 느낌이 있어요. 아, 좀 멋있는데? 아, 이 문장은 좀 좋은데? 아, 이건 너무 지엽적인 얘기네? 이런 게 좀 읽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좋은 표현이다. 라고 느꼈던 게 여기 지금 쓰신 글 중에, 이 표현은 괜찮은데? 라는, 이 표현 괜찮은데요. 사실 제가 몰랐는데 2년 만에 시댁에 내려갔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2023년 5월 12일 날 장례식 치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학교 강의 간다 이러고도 못 갔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주기 추모식에도 학교 강의 간다고 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명절 때마다 30 몇 년을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가 돼서 친정에도 갈 데가 없고 시댁에도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번에 그래도 가족들 그때 다른 분들은 시골 시댁에 왜 가냐 가지 말지 막 이러는데 저는 가고 싶었고 갔더니 반가웠고 네 그래 그 부모님 사랑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구나 기도로 키워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너희들 형편대로 해라 강요하지 않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도 이어서 자녀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 마음에 드는 문장이 별로 있을까요? 우선 숙제하기 바빴기 때문에 다음에 더 잘 쓰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엄청난 행위시고요. 읽으시면서 느낌 같은 건 없으세요? 전혀? 괜찮다, 아니면 여기는 좀 별로다, 네. 이런 거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 글 자체에서 한번 읽어보신 게 아마 처음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쓰고 나서. 읽었을 때, 조금,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은데, 여기 다른 부분은 좀 별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오늘 처음 읽으셔서 그 생각을 좀 못하고 제가 읽으실 수도 어, 있어요, 읽기는. 네, 그냥 지난번에 세 페이지 우리 작가님께서 읽으시느라 참 고생하셨다 그 생각을 미안하게 생각했었고요. 음, 얘기되는데 어쨌든 이게 명확한 주제 제가 김문수 후보님 송곳같이 그 내용 요점 정리해 요약 정리해 왜 못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게 요약이 안 되는 거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재 어, 그런 거들. 어떻게 보면 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어, 이 글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거를 네.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삭제시키는 게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전체를 다 음, 담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걸 A4로 제가 옮겨봤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반, 두 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옮겨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네, 어, 음, 그냥 쭉 그 이 사항을 그냥 시계열로 쭉 적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 2년 만에 내려갔던 사항을 쭉 이렇게 네. 적어 놓으신 건데, 음, 저한테는 임팩트 있었던 건 딱 요거 하나 있어요. 전동 침대가 없었다. 3년 동안 누워 계셨던. 음, 예, 충분히 그려지더라고. 아, 그치. 아프셨을 때 누워 계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치워졌으니까. 그 상황이 제가, 이게 독자마다 다 다른데 제 시점에서 요거는 임팩트가 있어요. 아, 그렇지. 돌아가셨는데 없어져니까 좀 허전했겠구나. 그 안방이라는 모습이.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다른 사항은 다 그냥 지엽적인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읽을 때. 뭐 이렇게 뭐 내용 쭉 있으시잖아요. 뭐, 그래서 이렇게 쭉 시계열로 시차별로 두두두두두두두두 해서 뭐 우리 아이들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뭘 말하고 싶은지가 안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명확할 필요는 없는데 그 우리가 글을 쓸 때 나는 이거를 말할 거야라고 아마 우리 소장님이 이 글을 썼을 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2년 만에 내려갔던 일을 그냥 쭉 한번 적어내신 걸 거거든요. 맞죠? 네. 이 꼭지에서 난 이 주제를 이거 말하고 싶어라는 거는 그게 있었나요, 혹시? 가족의 뭐 사랑이 뭐든. 그거는, 네. 네. 그거는 네.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인생이 너무 빨리 가고 우리가 우리의 거처는 원래는 하나님인데 천국인데 하나님이고 천국인데 너무나 빠르게 인생이 지나가고 하루 그 풀같이 시들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처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다 가시고 집은 깨끗해지고 어, 다 버리고 없더라고 지금 깔끔해 아주 깔끔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네. 인생이 그거 빠르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 결국에는. 그것도 그거고 결국 가족들이 만나서 어, 저희 시댁은 조금 사랑이 많거든요. 한 번도 싸우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는 집이에요. 만나면 되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 가족이고 그래서 저희는 명절에 시댁에만 며느리 네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모임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래서 가는 거 좋았고 가서 또 잠깐 만났지만 되게 좋았고 네. 근데 어머니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어머니 빈자리는 하나도 없고 모든 거 다 버려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의 글에서 제가 시계열로 느끼는 거예요. 저도 그냥 중급 정도의 독서가잖아요. 이 글을 처음 볼 때, 네. 어, 뭘 말하고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아, 어머님 돌아가신 거에 대한 허전함도 있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서지간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막 이런 게 쭉 다 막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몇 학년이냐, 뭐, 이렇게 다니다 공부하다가 버리지 못, 제가 볼 때 싹 다 지엽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시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 가족들은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거다.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 지금 한 번만에 쭉 쓰신 거예요?
이 네, 글이 네, 원 테이크예요? 네, 한 번에 쭉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치지는 않았어요? 제가 거의 화요일에 거의 하루 만에 다 써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화요일에 써놓고, 네, 수요일 날 아침에 뭐 그 다음날 봐야지 하는데 시간은 별로 없고 읽어봐도 뭐 어디를 고쳐, 야, 요거 쓰기 전에 책을 읽고, 아, 글은 이렇게 쓰면 안 돼. 요렇게 써야 되는 거야 하고, 그 느낀 대로 글을 잘 써야지 했는데 또 이렇게 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바란 대로만 쓰지 못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석 달째 이제 우리 소장님의 글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걸 원테이크로 썼다고? 이것만으로도 엄청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출판사의 투고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제가 출판사는 아니지만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썼을 때는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기별로 쭉 그냥 나와, 그냥 쭉 있는 거예요, 쭉. 음,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어, A4로 이렇게 한번 담아 보니까 네, 거의 2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보니까. 네. 음, 네. 그래서 일단은, 데 제가 뭐, 그 뭐, 제가 두 번째 읽을 때 갑자기 누나 동생 이런 게 나오니까 갑자기 누구인지 제가 이렇게 뭐 노트 해놨네요. 갑자기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이런 게. 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수업 중에도 말했던 사실보다는 감정이 너무 많은 글이라는. 음,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제, 특히 소재를 무엇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한 꼭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음, 그러니까 지금 뭐 원테이크로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에서 제가 좀 한번 놀랬고요. 음, 원테이크로 썼지만 반드시 한 번은 수정 가공이 필요하다. 수정 가공이 뭐 오탈자는 고치자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글의 소재나 대상을 한번 이 원테이크로 이것이 썼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그 지금도 인생 너무 빨리 지나가고 우리 시댁은 너무 아름다운 사랑으로 끈끈이 묶여져 있고 이런 거를 다 표현하려고 하면 너무 이게 쭉 나열식으로 돼. 약간 일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네. 음, 전동 침대를 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전동 침대요. 네. 네. 그게 그냥 어머니의 전동 침대일 수도 있고, 뭐, 여하튼, 아까 말했던 전동 침대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A4 한 장 또는 뭐 두 장 밑으로, A4 한 장 반 정도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소재가 전동 침대예요. 어떤 주제로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한번 전동 침대를 쓰시는데, 계속 말했듯 제가 처음에 일단 이런 게, 이런 초록색 이런 게 다 감성적인 거예요. 이런 글이 계속 나오는 거는 좀 별로라는. 네. 뭐 제가 막 이런 써놨네. 관상어와 고추 모종이 연결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제가 또 의견도 막 달았네요. 뭐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느낌이겠죠. 이 관상어하고 이게 뭐지? 이번 글이 맞죠? 이게.
이거 저번에 거. 네. 아, 이게 저번에 거구나. 아, 제가 지금 똑같다고 생각을 했구나. 네네. 이거 저번에 거고, 여하튼, 아, 그날 안 들어오셔서 제가 이걸 이야기를 못 했구나. 그래서 이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정리를 안 했는데, 고쳤는데, 줄여놓은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세 페이지 했는데 제가 좀 줄여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줄여놓은 그, 상태인데도 좀 읽는데 감성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보다 네. 감정이 너무 많다라고 느꼈고, 이거는 뭐 일단은 그거고, 이번 주에 한번 글을 쓰시는데, 전동 침대라는 소재, 대상이 명확하죠. 그죠? 네. 그걸로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제가 그 밥 작가님, 얘기도 했잖아요. 수업 중에. 네. 밥으로 이렇게 글도 쓸 수 있고, 밥 음, 짓는 것도 쓸 수 있고, 밥솥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전동 침대에 관련돼서 한번 사실 위주로 한번 써보시오. 사실 위주로. 네.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그냥, 지금처럼 한번 써보시는데, 감정이 들어가도 좋아요. 그런데, 아, 사실을 좀 많이 좀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써보시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것도 가족 주제에 해당하는 소재가 가족에 대해서 쓴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말 안 되게 네, 늘여놔서 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시계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동 침대로 하나 딱 지정해 드렸던 이유는 이 안에서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동 침대만 한번 써보라는 거. 물론 당연히 네. 전동 침대를 쓰다 보면 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누워져서 이거 안방에서 없어졌던 얘기도 나오겠죠. 이 전동 침대 제가 이거 보고 그래 가장 임팩트 있다고 느꼈으니까. 근데 또 전동 침대에서 그 전에 어머님이 누워 계셨을 때 상황도 또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전동 침대를 옆에 있는 어떤 이웃이 했었던 것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써보시라는. 지금처럼 네. 이렇게 쭉 나열하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딱 소재를 정해서 아마 그러면 잘 쓰실 것 같아요. 네, 소장님이 지금, 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제가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그 생각도 들었어요. 소장님이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목차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목차라는 게 뭐냐면 각각 40개, 50개의 소재가 명료해지는 거잖아요. 일, 네. 일꼭지에, 일장의 일꼭지는 전동 침대다. 일꼭지에, 일장의 일꼭지는 전동 침대, 일꼭지의 이장은 타 묘종, 뭐 이렇게 딱딱 정해지면 분명히 더 잘 쓰실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뭐 저도 일단은 간단하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 거 뭐 간단하게 하고, 뭐 전 많이 써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그래도 긴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쁜 날의 기록, 몸살의 증거. 목이 칼칼했다. 침을 삼킬 때마다 살짝 따끔거렸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컨디션이 서서히 가라앉는 게 느껴졌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 평소라면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을 틀어놓고 귀를 기울였겠지만 이날만큼은 그를 기운 조차 없었다. 야구 영상, 우스운 쇼츠들을 아무 의미 없이 넘겨보기만 했다. 배는 고팠다. 찬밥뿐이었다. 이럴 때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해결책은 찬물에 밥을 말아 먹는 거다. 맵쌀 고추를 된장에 푹 찍어 밥 한 술과 함께 입에 넣으면 순식간에 허기는 사라진다. 문제는 물 말아 밥, 먹을 때 밥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된다는 것이다. 허겁지겁 배를 채운 뒤 식곤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모간이 부어 컨디션이 나쁜 와중에 허기를 채우겠다고 급히 많은 약을 먹었으니 졸음이 오는 게 당연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세가 불편했겠지만
자세가 불편했지만 그것조차 고치기 귀찮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 졸음에 젖은 채 30분 넘게 흐느적이다가 마지못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칫솔질만 겨우 했다. 샤워할 힘이 없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낯선 감각이 있었다. 잠결에 아프다 하는 자각이 들었고 그 부위는 분명 인후였다. 침을 삼킬 수 없어 입안에 침이 고이고 꿈결 속에서도 조심조심 침을 넘기고 있는 나를 느꼈다. 이렇게 아프면 내일 아침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는 걸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하고 또 원고를 넘기기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연휴에는 장시간 운전도 했고 요즘엔 나이 탓인지 수면량도 확 줄었다. 더 자고 싶어도 아침이면 눈이 떠졌다. 충분히 자야 하는 걱정이 마음 한켠을 맴돌았다. 이 몸살은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래서인지 아픈 게 꼭 싫지만은 않다. 지금도 머리는 욱신거리고 손가락 뼈마디가 저릿하며 아프다. 하지만 이 아픔이 헛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은 오히려 평온하다. 육체는 고단하지만 정신은 어느 정도 위로받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다. 억지로라도 누우려고 일찍 잠자리에 드니 거울 속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맑아 보였다는 것. 아픈 김에 얻은 작은 선물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아팠던 기억을 그냥, 네, 몸살의 박수 증거라는 제목으로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네. 쓰셨어요. 아프셨지만. 네. 그 쓰면서도, 네, 사실을 좀 쓰려고 애썼죠. 지금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저만의 사실이기 때문에 관심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만 이뤄진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목이 좀 칼칼하고 침을 삼킬 때 살짝 따끔거리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한 번씩은 몸살을 다 알아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 문장이나 이런 걸 좀 더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바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 글 안에 이걸 고민하려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 놓은 거고 결론은 네. 뭐 이런 얘기죠. 이 몸살은 나는 괜찮아. 몸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뭔가 원고를 쓰다가 이렇게 겪은 거야. 뭐 이런 식의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거로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실제로 집중하셨고 또 출판사 투고 되셨고 그래서 선물 네, 아픔도 선물 네, 그렇습니다. 긍정의 힘 네. 네. 뭐 오늘도 벌써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네. 다음 주는 어, 40페이지까지 읽는 걸로 37페이지부터 네. 네네 대략 한 5장 정도 네. 네, 읽는 걸로 하고 제가 또 발제하면서 소장님께는 몇 숙제를 하나 페이지였죠? 명확하게 내드렸으니까 네. 40 몇 페이지라 그러셨죠? 47? 49. 49. 네. 네. 자, 그러면 네, 이번 주 독서 모임은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작가님 덕분에 말도 안 되는 글을 그래도 이렇게 덕분에 썼다고 생각합니다. 지도해 네, 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썼던 글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뭐 지금 뭐 투고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투고할 때 분명히 좀 중요한 그 안에서 그 글을 아까 썼던 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전동 전동 침대 그 한 꼭지가 분명히 그걸 그것으로 인해서 한 꼭지가 분명히 또 탄생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기초 자료가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다음 주에 많으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